이 나라는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 맹수와 같습니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세계를 주무를 수 있다라고 믿었던 전략가들이 내뱉은 그 한마디는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계산이 빗나갔음을 인정하는 비명이자 자백이었습니다. 명분과 채찍이라는 전통적인 수단으로 길들이려 했던 그 모든 치밀한 계산이 왜 유독 이 나라 앞에서는 산산조각이 났던 것일까요? 한때 뉴욕의 모든 빌딩을 쓸어 담으며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포식자, 일본조차 미국의 단호한 망치질 한 번에 힘없이 녹아내렸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다릅니다. 그들은 결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강하게 때릴수록 더욱 단단하게 결속하며 역설적으로 상대의 숨통을 조여오는 놀라운 생존 본능을 보여주죠. 바로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강대국들이 이제 한국은 끝났다고 확신하며 계산기를 두드릴 때 그 계산기 자체를 박살내버린 이 독종, 같은 나라의 생존 방식은 실로 경이롭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 얼마나 잔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반전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데이비드 밀러로 섰습니다. 아이비리그 정치학과 석좌 교수이자 백악관, 국가안보실에서 전략자문관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워싱턴의 기밀회의실에서는 결코 입 밖에 내기 불편한 진실을 여러분께 증언하고자 합니다. 미국이 당신의 나라를 끊임없이 견제하고 길들이려 합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그것은 당신들의 나라가 미국이 두려움을 느낄 만큼 강해졌다는 확실한 증거이니까요. 하지만 미국의 견제는 생각보다 훨씬 집요합니다. 미국은 경쟁국이 자신의 패권을 위협할 만큼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며 어떻게든 주저앉히려 하죠. 그러나 어떤 나라에게는 이 거대한 압박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압박을 에너지로 삼아 스스로를 더 강력하게 진화시킬 뿐입니다.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의 농업 정책을 두고 밤잠을 설칠까요? 이집트의 환율이나 반도체 산업을 일일이 감시하며 전전긍긍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그 나라들의 수십억 달러의 원조를 아낌없이 퍼붓지만 그들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경계심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실질적인 근육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진심으로 견제하는 대상은 무너질 위험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너무 강해져서 더 이상 통제가 불가능할 것 같은 나라를 견제하는 것이죠. 이 기준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가장 집요하게 눈을 떼지 못한 나라입니다. 숫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은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미 재무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 리스트에서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행정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패권 체제 안에서 더 이상 통제 불가능한 존재로 성장하고 있다는 미국 스스로가 인정한 가장 확실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 장비 반입을 통제하기 위해 수백 명 규모의 전담 심사 인력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 한 나라를 감시하기 위해 웬만한 중견 국가의 국방비에 맞먹는 행정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셈이죠. 이 정도면 단순한 견제를 넘어선 한국을 향한 집착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요한 집착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역사의 시계를 되돌려 보겠습니다. 1989년 한국의 컬러 텔레비전과 반도체 수출이 무섭게 급증하자 미국은 250% 이상의 반덤핑 관세를 들이밀며 한국 전자산업의 싹을 잘라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국제통화기금이라는 이름의 경제적 교수형이 집행되었죠. 당시 미 재무차관 로렌스 서머스는 한국의 30%에 육박하는 초고금리와 가혹한 구조 조정을 강요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시스템을 해체하고 미국 금융자본이 한국의 우량 자산을 헐값에 사들일 수 있도록 설계된 치밀한 조치였습니다. 그들은 이 정도면 한국을 완전히 길들일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22년 미국은 반도체 동맹을 구성하며 삼성과 하이닉스의 수율과 재고량 같은 핵심 영업 기밀을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20% 이상을 쥐고 있는 한국의 생산 데이터를 손에 넣어 자국 반도체 기업들을 부활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자국 제조업 부활이라는 명목으로 대규모 보조금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미국에 각각 10조 원, 20조 원 이상의 공장을 짓도록 강제 유도되었죠. 한국의 제조업 역량을 통째로 미국 본토로 옮겨 심으려는 의도였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폴란드에서 폭발적인 성과를 거두자
미 국방부와 록히드 마틴은 기술 호환성과 수출 승인 절차를 까다롭게 비틀며 한국산 무기의 시장 확대를 은밀히 틀어막고 있습니다. 강연 도중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 미국의 그 거센 압박들을 어떻게 실제로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버텨낸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 압박을 맞으며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의 감시와 규제를 체득한 결과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치명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 한국 기업들은 1시간 안에 즉각적인 대체 공급망을 가동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보십시오. 미국의 최신 전투기 부품, 해군 함정의 특수, 강판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의 심장인 고대역폭 메모리까지 이들 중 한국산 부품 없이 단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아무리 화려한 첨단 정책을 발표해도 삼성, 현대, 하이닉스의 결재 없이는 그 정책은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역설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규제하면 할수록 미국 자신은 한국에 더욱 깊이 종속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전략가들은 공포 섞인 목소리로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한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중독 상태에 빠진 것인가? 워싱턴이 한국을 견제한다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미국의 패권을 지탱하는 핵심 기둥이 되었으며 동시에 그 패권을 흔들 수 있는 단 하나의 변수가 되었다는 공식적인 선언과 같습니다. 자, 미국은 한국을 철저히 길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외부의 타격을 받으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충격의 에너지를 온전히 흡수하여 스스로를 더욱 완벽하게 무장하는 희귀한 금속이 존재합니다. 바로 티타늄입니다. 철은 두드리면 단단해지는 듯하지만 결국 상처 입은 틈으로 녹이 슬어 부서지고 맙니다. 그러나 티타늄은 다릅니다. 외부에서 공격을 가하고 상처를 내는 순간 그 표면에 도저히 뚫을 수 없는 투명한 갑옷을 스스로 입혀버리니까요. 미국이 한국을 누를수록 한국은 그 압력을 동력 삼아 전 세계가 탐내지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불멸의 기술 제국으로 진화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이 받아온 가혹한 견제의 흉터들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 티타늄 갑옷으로 변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미국이 한국을 길들이기 위해 동원했던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미사일로 족쇄를 채우고 돈으로 협박하고 환율로 숨통을 조이는 것이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 가지 전략은 모두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아니, 실패를 넘어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고 말았죠. 오늘은 그 믿기 힘든 역전의 기록을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사일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1979년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180km로 묶어버리는 가혹한 지침을 강요했습니다. 서울에서 쏘면 평양 근처에도 닿기 힘든 짧은 거리였죠. 여러분, 미국이 왜 하필 그 숫자를 정했는지 그 속셈을 아십니까? 그 숫자 안에는 미국의 세 가지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통제였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국방 의지가 매우 강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라고 선언했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너무 강한 미사일을 보유할 경우 자신들의 허락 없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중국과 소련을 자극해 큰 전쟁이 터질까봐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딱 평양 근처까지만 날아가는 거리로 발을 묶어버린 것이죠. 둘째는 장사였습니다. 미사일은 현대전의 꽃입니다. 한국이 고성능 미사일을 스스로 만들면 미국은 자신들의 비싼 무기를 팔 이유가 사라지죠. 너희는 만들지 마라. 우리가 지켜주겠다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파는 물건만 계속 사라는 장사꾼의 교활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셋째는 중국의 눈치였습니다. 한국이 1000km, 20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보유하면은 베이징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은 한국을 중국을 막는 방패로만 쓰고 싶었지 한국이 직접 중국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창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180km라는 숫자는 한마디로 울타리 안에 가둔 사냥개의 목줄 길이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그저 짓기만 하길 원했지 스스로 사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죠. 강연 중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그 불합리한 제안을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결코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 좁은 제한 안에서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사거리를 늘릴 수 없다면 탄두의 무게를 끝까지 끌어올리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죠. 한국의 기술자들은 그 짧은 사거리 제한이라는
족쇄 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향해 쉼없이 달려갔습니다. 언젠가 그 족쇄가 풀릴 날만을 기다리며 묵묵히 칼을 갈았던 것이죠. 500kg으로 시작되었던 이 집착은 1톤, 2톤을 가볍게 넘어섰고 마침내 전 세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괴물 8.5톤 탄두를 탑재한 현무 5를 탄생시켰습니다. 탄두 하나의 무게가 아파트 한 채와 맞먹습니다. 이 미사일이 지면에 박히는 순간 발생하는 충격 에너지는 미국이 그토록 핵무장을 막으려 애썼던 그 핵폭탄의 위력을 핵없이도 완벽하게 구현해냅니다. 지하 100m 깊이의 견고한 벙커도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죠. 미국은 경악했습니다. 자신들이 채운 족쇄가 도리어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 보유국으로 진화시켜 버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2021 연사 12 년간 유지해 오던 미사일 지침을 스스로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속내를 짚어봐야 합니다. 미국이 갑자기 한국이 가여워서 족쇄를 풀어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전략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중국의 턱 밑에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배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이 직접 중국 앞바다에 미사일을 배치하기에는 전쟁 위협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산한 것입니다. 한국에게 사거리 족쇄를 풀어줄 테니 1000km, 20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을 직접 만들라는 겁니다. 미국이 직접 칼을 들기엔 부담스러우니 이미 세계 최고의 미사일 기술을 확보한 한국이라는 판을 깔아준 것이죠. 중국의 심장인 베이징을 한국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완전히 집어넣은 셈입니다. 둘째, 미국의 무기고가 사실상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첨단 미사일 설계에는 능하지만 막상 전쟁이 터졌을 때 수만 발을 빠르고 저렴하게 대량으로 찍어낼 생산 공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면 전 세계에서 미사일을 가장 정밀하고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죠. 미국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설계만 할 테니 몸통은 한국이 맡아라. 결국 미국은 한국을 자유진영의 거대한 미사일 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시대적 규제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셋째, 한국이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사거리를 묶어 놓으니 탄두 중량을 괴물처럼 키워버리는 한국을 보며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차라리 족쇄를 완전히 풀어주고 우리 편으로 확실하게 묶어두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입니다. 한국의 실력에 미국이 사실상 백기를 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반전 방위비 협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미국은 기존 방위비의 5배가 넘는 6조 원을 내놓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말이죠. 보통의 나라라면 벌벌 떨며 지갑을 열었겠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비굴하게 매달리는 대신 미국의 허를 찌르는 전략으로 맞섰습니다. 우선 국산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국산 무기에만 의존하니 미국이 갑질을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한국은 그 방위비 증액분을 미국에 주는 대신 자주포, 미사일 전투기 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미군이 없어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겠다라는 의지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 다음은 지정학적 인질 카드였습니다. 한국은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한국이 없으면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 기지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아 미군이 떠나면 미국의 태평양 패권도 함께 흔들릴 것이라는 배짱 외교로 판을 뒤흔들었죠. 마지막으로 꺼내든 것은 미국산 무기 구매 중단이라는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방위비로 6조 원을 가져가겠다는 미국을 향해 한국은 미국산 무기 구매 예산을 수조 원 단위로 대폭 삭감하겠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미국 무기 제조 업체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정부를 향해 항의하게 만든 이른바 돈의 역설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6조 원 요구를 포기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그 다음입니다. 이 협상을 계기로 한국은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시켰습니다. 여러분, 고체 연료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액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 전수 시간 동안 연료를 주입해야 합니다. 그 취약한 시간 동안 적에게 위치가 완전히 노출되죠. 하지만 고체 연료 미사일은 다릅니다. 언제든지 즉시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제된 순간 한국은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입니다. 우주 로켓의 고체 연료 제한까지 함께 풀리면서 이 결정 하나가 한국형 정찰위성과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6조 원짜리 청구서를 내밀었다가 정작 수백조 원의 가치를 지닌
전략 자산을 한국에 헌납한 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거꾸로 미국이 한국을 향해 제발같이 미사일 만들자며 기술 동맹을 애타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 좀 수리해달라며 손을 내밀고 있죠. 한때 족쇄를 채웠던 자들이 이제는 그 기술을 빌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입니다. 이제 세 번째 환율 압박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끊임없이 원화 가치를 올리라고 압박했습니다. 한국 제품의 가격을 강제로 높여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떨어뜨리려는 계산이었죠.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선택한 답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가격으로 싸우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물건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삼성과 LG가전은 미국 가전시장 점유율 35%를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월풀이 보복 관세를 요청해도 미국 소비자들은 압도적인 성능의 한국 제품만을 찾으니 현실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현대차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앞세워 대당 판매 단가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환율이 불리해도 비싸고 좋은 차라는 인식이 박히면서 역대 최고 영업 이익을 매년 갈아치웠습니다. 미국이 가격으로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한국 기업들은 아예 가격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영역으로 스스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미국이 헬기 핵심 기술 제공을 거부하자 한국은 헬기에서 자살 폭격 드론을 사출하는 세계 최초의 기술을 독자적으로 완성해 버렸습니다. 미국이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하자 한국은 미국조차 해결하지 못한 핵폐기물 처리 기술을 먼저 완성했죠. 미국이 반도체 장비 공급을 조이자 한국은 같은 장비로 20%더 높은 수율을 뽑아내는 공정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패권국이 쳐놓은 펜스는 한국에게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넘어야 할 기준선이었고 그 선을 넘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방산 수출 세계 사이권. 우리를 지키려고 만든 무기가 성능은 너무 좋고 가격은 착하다 보니 이제는 거꾸로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겠다라고 줄을 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이제 와서 울타리를 치우려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의 뿌리가 미국의 기반 시설 깊숙한 곳까지 이미 파고들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역사의 무덤들을 보십시오. 여기는 과거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몰락한 강대국들의 유해가 안치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들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미국이 진심으로 두려워할 만큼 강했던 나라들만 들어올 수 있죠. 지금부터 그 거인들이 어떻게 쓰러졌는지, 그리고 왜 유독 한국만이 이 묘지 근처에도 오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더 크게 자라났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단순히 잘 나가는 나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단순히 경제가 조금 잘 나가는 나라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자본을 집어삼키던 무자비한 포식자였죠. 일본의 국내 총생산은 미국의 70%에 육박했고 일본 기업들이 뉴욕의 상징적인 빌딩들을 현금으로 사들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미국 언론은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산다라고요? 일본인들도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에 더 이상 굽신거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미국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985년 뉴욕의 플라자 호텔로 일본 외상을 불렀습니다. 단 하룻밤의 회의였죠. 그 하룻밤 동안 엔화 가치는 2배로 폭등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던 일본 경제의 숨통이 순식간에 끊겨버린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50%를 넘기던 일본 반도체를 죽이기 위해 미국은 강제 협정을 들이밀었습니다. 일본 내 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20%로 강제 할당하고 보복 관세 100%를 때려버렸죠. 거기에 일본이 윈도우에 대항해 만든 독자 운영체제 트론이 전 세계 표준이 되려 하자 미국은 이를 무역법 위반 항목에 넣어 아예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그 순간 일본은 소프트웨어 주권을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은 그 후 잃어버린 30년의 늪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 자본을 집어삼키던 포식자가 미국에 서명 한 번에 30년 동안 제자리를 맴돌게 된 겁니다. 프랑스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알스톰이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한국의 고속열차 기술을 처음 가르쳐준 바로 그 회사입니다. 프랑스의 에너지 자존심이자 핵심 전략 산업이었죠. 2013년 미국 법무부는 뉴욕공항에서 알스톰의 임원 프레드릭 피에루치를 정역 체포했습니다. 죄명은 부패 혐의였습니다.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공포 속에 프랑스 정부는 흔들렸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알스톰의 에너지 부문을 미국 기업에 단돈 124억 유로에 넘겨야 했습니다.
프랑스 원전의 핵심 기술 주권이 미국으로 넘어간 역사적인 치욕이었습니다. 임원 한 명을 인질로 잡아 국가의 전략 산업을 통째로 빼앗아 간 겁니다. 독일은 어땠을까요? 독일 제조업의 상징인 폭스바겐이 미국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려 하자 미국 환경보호청이 배기가스 조작을 폭로하며 25조 원이라는 유례없는 과징금을 때렸습니다. 네. 이 천문학적인 벌금이 독일 자동차 산업의 재무 구조를 뒤흔들었고, 독일은 내연기관의 패권을 포기한 채 테슬라가 주도하는 전기차 시장으로 강제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556년 영국이 독자적으로 수에즈 운하를 공격하자 미국은 파운드화를 폭락시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던 대영제국이 단 며칠 만에 군대를 철수하며 패권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반납했습니다. 캐나다의 봄바디어는 미국 보잉의 시장을 위협하다가 292%의 보복 관세를 맞고 핵심 사업권을 단돈 1달러에 넘기며 해체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나라들을 보십시오.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세계 최정상급 강대국들이죠. 이 나라들이 미국의 서류 한 장, 임원 체포 한 번, 관세 폭탄 하나에 예외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강대국의 묘지 한가운데에서 죽지 않고 오히려 더 거대해진 기괴한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묘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뿌리를 깊게 내리며 하늘 높이 자라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강연 중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이상하지 않나요? 저 강대국들도 다 무너졌는데 왜 한국만이 버틸 수 있었던 건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들은 순응했고 한국은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압박에 굴복해 국영꾼 기업을 만들며 버티다 파산할 때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압박이 들어올 때마다 오히려 치킨 게임으로 맞섰죠. 가격을 끝까지 내려 전 세계 경쟁사를 하나씩 괴멸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일본의 도시바가 쓰러졌고 히타치가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조차 감히 넘볼 수 없는 메모리 점유율 70%라는 거대한 성벽을 한국은 스스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프랑스가 알스톰을 빼앗길 때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알스톰이 가르쳐준 고속열차 기술을 통째로 씹어 삼켜버렸습니다. 10년 만에 국산 화율 90%의 독자 모델을 만들어냈죠. 이제는 역으로 알스톰이 장악했던 시장을 한국이 뺏어오고 있습니다. 스승의 밥그릇을 제자가 완벽하게 가져간 셈입니다. 독일이 디젤 게이트로 흔들릴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을 완성해 미국의 안방을 점령했습니다. 1997년을 기억하십니까? 미국이 설계한 국제통화기금의 경제적 교수형이 집행되었을 때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이 일본처럼 처참히 무너질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금반지를 빼고 돌잔치 금부치를 꺼내 들고 거리로 나왔죠. 말로만 하는 애국이 아니었습니다. 온몸과 손가락으로 증명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년 만에 차관을 전액 조기 상환했습니다. 위기 전보다 국내 총생산이 2배로 성장하는 괴력을 보여주었죠. 미국이 설계한 덫에서 미국이 예상한 것보다 10배는 빠르게 탈출해버린 겁니다. 전 세계 전략가들은 이제 공포 섞인 경외감을 담아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만 무너지지 않는가? 왜 한국은 누를수록 더 강해지는가? 그 답은 명확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칼날을 피하려 했지만 한국은 그 칼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스스로를 더 단단히 단련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들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미국의 순응한 나라는 관리받는 동맹이 되었지만 끝까지 버티며 실력을 증명한 한국은 미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거인들의 무덤 한가운데에서 오직 한국만이 거인이 되어 걸어 나왔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워싱턴의 관료들이 자국 제조업 부활 법안을 통과시키며 샴페인을 터뜨릴 때 한국의 전략가들은 조용히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들이 찍은 지점은 워싱턴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대선 결과가 결정되는 조지아, 텍사스, 테네시였죠. 미국은 한국 기업들을 자국 땅으로 끌어들이면 자신들이 주도권을 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초대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미국의 심장부에 누구도 뽑아낼 수 없는 거대한 말뚝을 박아버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말뚝들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치밀하게 박혔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적 전략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조지아주에 17조 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60조 원 이상을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세웠죠. SK와 LG는 켄터키, 테네시 등 미국 중부 지역에 거대 배터리 공장을 잇따라 건설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조지아는 미국 대선의 승부처입니다.
불과 수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곳이죠. 그 땅의 한국 기업이 수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그 지역 주지사는 매일 아침 현대차의 투자 진행 상황을 체크합니다. 상원 의원들은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전화를 가장 먼저 받습니다. 한국 기업이 철수를 선언하는 순간 그 지역 정치인들의 정치 인생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규제로 한국을 위협한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은 백악관이 한국 기업의 눈치를 보는 시대입니다. 한국은 공장을 지은 게 아니라 미국 정치인들의 목줄을 쥔 겁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이 미국 눈치를 보면서 공장을 지은 게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법을 만들어 한국 기업을 끌어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은 끌려가는 척하며 미국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면서 미국의 급소를 하나씩 틀어준 겁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공장을 지으라고 명령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한국이 미국의 정치 지형 한가운데에 자신들의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이제 평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카드로 한국을 협박하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돈을 내지 않으면 미군을 뺀다는 협박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이 협박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미군 기지를 한국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게 지어준 겁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 11조 원 중 한국이 90% 이상을 부담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이 이 기지를 지어준 순간 미국은 스스로 선택의 자유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심장입니다. 수십조 원의 인프라가 깔려 있고 동북아시아 전체를 감시하는 정보 자산이 집결해 있습니다. 미국이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저 협박으로 철수 카드를 꺼냈던 미국이 정작 스스로 떠날 수 없는 구조에 갇혀버린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협박은 그 기지가 완공된 순간부터 미국 스스로가 다시는 쓸 수 없는 카드가 됐죠. 한국이 돈을 주고 기지를 지어준 게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의 발목에 황금 족쇄를 채운 겁니다. 이제 바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는 미 해군 제7함대. 그 무적의 함대도 시간이라는 적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으면서 미국의 전함 수리 능력이 붕괴하기 시작했죠. 지금 미국의 세계 조선업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도 안 됩니다. 전함 한 척을 수리하는데 수년씩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그 사이 한국의 조선소는 그 거함들을 최단 시간에 정해진 예산 안에 완벽하게 수리해냈습니다. 미 해군 입장에서 한국 조선소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죠. 이제 한국은 미국의 병기창입니다. 한국의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 태평양 함대는 녹슨 고철이 되고 한국의 탄약 공장이 멈추면 미국의 총구는 비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탄약고가 바닥났을 때 전 세계에서 미군 규격의 포탄을 수십만 발 단위로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죠. 미국의 동맹 전략 전체가 한국의 탄약 공장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서늘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강의실에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혁명을 이끄는 미국의 자존심이자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중 하나죠. 그런데 이 회사의 인공지능 반도체가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인공지능 반도체의 심장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전 세계 이 메모리 시장의 90% 이상을 누가 쥐고 있는지 아십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기 직접 한국을 찾아와 물량을 더 달라고 읍소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미국의 인공지능 패권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한국의 메모리라는 작은 벽돌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형국입니다. 한국이 공급을 단 일주일만 늦춰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 수조 달러가 증발합니다. 미국은 한국을 규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흔들리면 미국 자신도 무너지기 때문에 규제의 칼을 빼들면서도 칼날을 겨누지 못하는 겁니다. 견제하고 싶지만 건드릴 수 없는 나라. 그게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이죠. 과거의 동맹은 미국의 선의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동맹은 미국의 생존이 한국에 달린 구조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자신들의 공급망 안에 가두려 했죠.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들의 안보와 정치와 기술 모두가 한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위에 올라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말뚝은 박혔습니다. 미국의 심장 한가운데 아무도 뽑아낼 수 없을 만큼 깊숙이 말이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영악한 나라입니다. 수십 년간 개념 설계라는 고부가 가치 영역을 독점하며 전 세계를 지배해왔죠. 원전도 바이오 신약도 미국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자, 미국은 믿었죠.
자신들이 설계도를 쥐고 있는 한 하위 제조국들은 영원히 자신들의 지시를 기다리는 하수인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거대한 착각을 했습니다. 머리만 있고 팔다리가 없는 거인은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지금부터 그 착각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미국의 미래를 손에 쥐게 되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은 차세대 소형 원전 기술을 설계하며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다시 장악하려 했습니다. 화려한 설계도를 들고 전 세계에 선언했죠. 우리가 미래의 에너지를 만들겠다고요? 그런데 막상 그 설계도를 현실로 구현하려 하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 내에 그것을 제조할 공장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원전이 어떤 물건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설계도만 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자로의 심장인 초대형 압력 용기를 만들려면 수천 톤짜리 단조 프레스로 거대한 쇠덩이를 찍어내야 합니다. 극단적인 고온과 고압의 환경 속에서도 단일 밀리미터의 오차조차 허용하지 않는 정밀 가공 기술이 필수적이죠. 한마디로 설계도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바로 실제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30년간 미국에서는 그 기술을 가진 숙련된 기술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졌고 공장들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은 머리는 있었지만 정작 그 머리의 명령을 수행할 팔다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결국 손을 내민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의 창원이었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원전 기업이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와 손을 잡고 소형 원전 16기를 만들어 달라는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16기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시나요? 도시 하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원전을 16개나 한국이 독점으로 제작하는 겁니다. 미국이 설계도를 그리고 한국이 그것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구조가 정착된 거죠. 이제 전 세계 소형 원전 시장의 실질적 표준은 미국의 화려한 회의실이 아니라 한국의 창원 공장에서 결정됩니다. 미국이 아무리 멋진 설계도를 그려도 한국이 공장을 돌리지 않으면은 그 설계도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니까요. 그런데 원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원전 자존심이라 불리는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 원전 기술의 뿌리를 제공했던 바로 그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기술이 들어갔으니 한국은 우리 허락 없이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는 논리였죠. 한국을 영원히 자신들의 수출 하청 업체로 묶어두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시장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체코 정부가 수십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자를 선정해야 했습니다. 미국도 있었고 프랑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코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미국과 유럽의 원전 기업들이 공기를 지키지 못해 수년씩 지연되고 예산을 초과하며 스스로 무너질 때 한국만이 정해진 시간과 예산 안에 완공하는 능력을 실력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그 명백한 증거죠.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약속을 지키는 원전 강국이라는 것을 실력으로 보여줬습니다. 법으로 한국을 올가매려 했던 미국은 세계 시장이 한국에 손을 들어주는 장면을 그저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원전 수출 시장에서 아예 퇴출당할 위기에 처해 오히려 한국의 공동 수출을 제한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이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바이오 의약품을 반드시 미국 내에서 만들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까지 자국으로 가져오겠다는 선언이었죠. 그런데 세계 최대 제약사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화이자, 모더나, 로슈 같은 거대 제약사들은 미국 정부의 명령을 따르는 대신 조용히 인천 송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법보다 무서운 것은 한국의 완벽한 품질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제약사들이 미국 정부 명령을 무시한 건가요? 아니요, 무시가 아닙니다. 현실을 선택한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장이 멈추면 미국 시민들이 먹어야 할 필수 의약품 공급이 즉시 끊깁니다. 미국 정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도 정작 한국 공장은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법은 미국이 만들었지만 그 법이 작동하는 현실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전 세계 10대 제약사 중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계약을 맺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신약이 세상에 나오려면 반드시 한국의 공장을 거쳐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미국이 미래의 개념을 창조할 때 한국은 그 개념을 현실로 만드는 유일한 통로를 독점했습니다. 설계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를 세상에 태어나게 할 손은 오직 한국뿐이죠. 영혼 없는 육체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듯 한국의 공장이 멈추는 날 미국의 미래 설계도 역시 쓰레기통으로 향하게 됩니다. 누가 진짜 주인일까요? 설계도를 그린 자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그 설계도를 실물로 태어나게 할 유일한 손을 가진 자가 주인입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향해 칼을 뽑아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사방에서였습니다. 일본이 소재로 목을 조였고 중국이 문화로 숨통을 막았으며 유럽은 기술의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예언했죠? 이번에야말로 한국이 끝났다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칼들은 한국을 베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더 날카롭게 갈아놓는 숫돌이 되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통쾌한 역전의 기록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일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시 일본은 확신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를 끊어버리면 한국의 삼성과 하이닉스가 단 보름도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요. 네, 100년간 쌓아온 소재 강국의 위상을 무기로 휘두른 기습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환호했죠. 한국 반도체 공장이 2주 안에 멈출 것이다. 일본 전문가들도 단언했습니다. 한국이 이 소재를 자체 개발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 그런데 한국인에게 안 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일본은 몰랐습니다. 한국인에게 안 된다는 말은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지독한 주문과 같습니다. 솔브레인이라는 한국 기업의 연구원들은 연구실 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매달렸습니다. 그로부터 단 6개월 뒤 일본이 수십 년 걸려 만든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한국이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애널리스트들이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그 기술을 한국은 반년 만에 실력으로 압살한 겁니다. 그 다음이 더 통쾌합니다. 한국의 소재를 팔아먹고 살던 일본 기업들인 스텔라케미파와 모리타 화학의 영업이익이 30에서 50%까지 폭락했습니다. 최대 고객사를 잃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도산 위기에 몰린 이 기업들이 결국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십니까? 일본을 버리고 한국 땅에 직접 공장을 지었습니다. 기술을 통째로 들고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가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던 일본이 이제는 제발 받아달라며 한국의 문전에서 서성이는 신세가 된 거죠. 이게 바로 한국의 방식입니다. 공격을 막아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흡수해서 공격한 자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 말입니다.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발하며 한국 문화를 전면 차단했습니다. 네, 롯데마트를 강제 폐점시키고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금지했죠. 한국 콘텐츠 매출의 30%를 차지하던 중국 시장이 하루아침에 닫혀버린 겁니다. 중국은 계산했습니다. 14억 시장을 잃으면 한국이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선택한 방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 대신 북미와 유럽으로 눈을 돌렸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 자본의 간섭이 사라지자 한국 창작자들의 상상력이 폭발했습니다. 빌보드 1위를 차지한 방탄소년단이 나왔고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오징어 게임이 나왔습니다. 세계 영화 최고의 권위인 아카데미 작품상을 거머쥔 기생충도 나왔죠. 한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들이 중국에 보복이 시작된 바로 그 시기에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중국이 한국을 14억 명의 우물에 가두려 했더니 한국은 그 우물을 박차고 나와 80억 명의 태평양을 점령해 버렸죠. 더 서늘한 건 중국 내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국 문화가 차단되자 중국 젊은이들은 불법 다운로드로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자국 문화의 조잡함에 스스로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막으려 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문화적 빈곤함만을 세상에 드러낸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알스톰은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을 팔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우리 부품을 사야 할 것이다 라고요. 독일 잠수함 기업들도 한국의 조립 능력을 비웃으며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았습니다. 스승들의 오만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그 부스러기 기술을 모아 거대한 산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에 가르쳐준 고속철도 기술의 국산화율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94%입니다. 이제는 역으로 알스톰이 장악했던 모로코와 폴란드의 고속철 시장에서 한국이 알스톰을 제치고 수주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밥그릇을 제자가 완벽하게 가져간 겁니다.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핵심 기술을 숨기며 비웃던 그 사이 한국은 3,000통업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수직 발사관 탑재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 독일 잠수함들이 노후화와 고장으로 작전 불능 상태에 빠지면 한국이 독일 잠수함을 쓰는 다른 나라들에게 직접 손을 내밉니다. 우리가 고쳐드리겠습니다. 더 좋게 개량도 해드리겠습니다. 잠수함 종주국을 자부하던 독일의 시장 점유율을 한국이 통째로 뺏어오고 있죠. 스승이 제자의 성장을 막으려 했던 과거를 후회하며 자신들의 시장이 잠식되는 처참한 현실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결국 한국을 공격한 나라들이 모두 손해를 본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일본은 자국 기업들을 스스로 도산 위기로 몰았고, 중국은 한국을 막으려다 문화적 불모지에 갇혔으며, 유럽은 제자에게 자신의 시장을 통째로 내줬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향해 던진 부메랑은 그들의 손을 떠나는 순간 대한민국을 단련하는 무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올 때는 그들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가 되었죠. 그들이 닫은 문은 한국에게는 벽이 아니었습니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도약대였죠. 냉혹한 국제정치의 이면에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실력 없는 동맹은 버려지지만 대체 불가능한 기술은 상전 대접을 받는다는 원칙입니다. 지금부터는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 산업에 숨통을 쥐게 되었는지 그 냉정한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반도체법으로 한국을 규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앞에서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한국산 고대역폭 메모리 HBM 없이는 단 하루도 가동될 수 없는 중독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 데이터를 번개처럼 빠르게 주고받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메모리죠.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 데이터를 수직으로 통과시키는 기술인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수백 분의 1 수준의 정밀도가 필요하죠.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제대로 구현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뿐입니다. 미국이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퍼부어 자국 기업인 마이크론을 육성하려 하지만 수율 문제로 한국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율이란 분량 없이 합격하는 제품의 비율을 말하는데 한국은 80% 이상을 유지하는 반면 미국은 아직 그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죠. 한국이 공급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미국의 첨단 산업은 암흑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규제하는 쪽과 종속된 쪽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쟁취한 기술 주권입니다. 이제 방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한때 전차 군단이라 불리던 독일의 위상이 무너졌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유럽 국가들이 급하게 무기를 사려 독일의 손을 내밀었을 때 독일이 내놓은 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주문 후 인도까지 5년 이상이 걸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전쟁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5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때 폴란드가 눈을 돌린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죠.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달랐습니다. 6개월 안에 실전 배치가 가능했습니다. 성능은 미국제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면서 가격은 70% 수준이었죠. 폴란드 항구에 한국 전차가 내릴 때 그들이 보낸 환호는 단순히 무기를 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생존을 한국에 의탁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지금 루마니아, 핀란드, 에스토니아까지 한국의 무기 체계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유럽 안보의 최전선이 한국산 강철로 촘촘히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독일의 방산 패권이 무너진 자리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병기창으로서 완벽하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나토 규격과 완벽히 호환되는 한국 무기가 유럽 안보의 실질적인 표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한 가지 확신을 했습니다. 전쟁의 역사에서 무기의 표준을 장악한 나라가 결국 패권을 쥐었다는 사실을요. 지금 그 패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계가 탄소 중립을 향해 가면서 천연가스를 액체로 만들어 운반하는 LNG 선박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 배가 만들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디는 화물창을 만들어야 하고 초대형 후판을 정밀하게 용접하는 기술이 필수적이죠. 중국이 저가 공세로 이 시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싼 가격으로 수주를 쓸어 담았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이 만든 배들이 잦은 고장으로 바다 한가운데 멈춰서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선주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죠. 현재 고부 가가치 LNG 운반선 수주 잔량의 80%가 한국의 몫입니다. 기술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한국의 품질을 복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형 원전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연결됩니다. 미국이 설계한 차세대 원전의 핵심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서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뿐이라고 했죠. 미국이 머리라면 한국은 심장을 쥐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심장이 멈추면 끝이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한국이 전 세계 핵심 산업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반도체, 방산, 조선, 원전. 이 네 가지는 현대 문명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모두에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추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가로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워싱턴에서 나올 때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견제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없이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이 돌아가겠습니까? 한국 없이 유럽의 안보가 유지되겠습니까? 한국 없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작동하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견제는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미국이, 일본이, 유럽이 한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이 무서워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추는 시대.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한 가지 선언을 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사실들, 미사일 족쇄가 세계 최강의 탄두가 된 이야기, 반도체 압박이 메모리 제국을 탄생시킨 이야기, 문화 차단이 전 세계 80억 명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야기,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증거들입니다. 저는 미국의 전략가로서 오랫동안 한국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죠. 한국은 외부의 압박을 받을 때마다 그것을 흡수해서 자신의 일부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공격받을 때마다 더 단단해졌고 견제받을 때마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닙니다. 진화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묶어 놓았을 때 한국은 탄도 중량을 끝까지 키웠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장비 공급을 조였을 때 한국은 같은 장비로 더 높은 수율을 뽑아냈죠. 일본이 소재를 끊었을 때 한국은 6개월 만에 국산화를 완성했습니다. 중국이 문화를 차단했을 때 한국은 전 세계를 무대로 삼았습니다. 어느 하나도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집념이 만들어낸 필연입니다. 이제 현재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선 실질적 패권국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억누르려 하면 우리는 그 손을 비틀어 오히려 세상을 지탱하는 핵심 기술을 뽑아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면 우리는 그 쇠사슬을 녹여 세계의 심장을 겨누는 날카로운 검을 벼려냈죠. 이것은 단순한 국가 경쟁력을 넘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증명해온 대한민국만의 불멸의 진화 과정입니다.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안보와 경제를 한국의 손에 맡기게 된 이 역설적인 상황은 결국 우리가 걸어온 고난의 길 끝에 얻어낸 가장 값진 열매입니다. 우리가 맞이한 미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한국의 기술이 멈추면 세계의 시계가 멈추는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진실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을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단순한 경제 성장의 기록을 본 것이 아닙니다. 억압이라는 타격을 흡수해 스스로를 가장 단단한 티타늄 갑옷으로 무장한 한 국가의 위대한 서사를 목격한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을 견제하다가 스스로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한국이라는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이 시대의 강대국들에게 던지는 대한민국이 증명해낸 냉엄한 판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대한민국이 써내려가는 이 위대한 기술 자립과 성장의 기록을 앞으로도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로버트 스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